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류주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중과 해상에서 휴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마친 뒤 기싸움을 이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며 서로 얼굴을 붉혔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Please, you think that if you will speak very loudly about the war, you He's can... not speaking loudly. He's not speaking loudly. 설전 끝에 빈손으로 끝난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지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공중과 해상에서 모두 휴전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een alone, and we are thankful. I said thanks You haven't in been this alone. cabinet. 젤렌스키 대통령은 1단계로는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을 하겠다라며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공격은 즉각 중단할 수 있고 해상에서도 즉각 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회동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폭탄에 캐나다와 중국 등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당장 미국 상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는데 미국 내 물가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유통업체 주가도 출렁거렸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총 20% 등 3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Canada will be implementing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 후 125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캐나다 경제를 붕괴해 병합을 쉽게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밀, 옥수수 등에 10에서 15%의 관세 인상을 못 박았고 멕시코도 관세는 물론 비관세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Por ello, hemos decidido responder con medidas arancelarias y no arancelarias que anunciaré en plaza pública el próximo domingo. 관세 전쟁 격화 영향은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유통업계는 관세 전쟁 영향 탓에 농산물 등 가격이 수일 내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타깃과 베스트바이 등 미 대형 유통업체 주가도 관세와 소비 심리 약화로 장중 주가가 각각 6%와 15%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휴전에 나서겠다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 바로 휴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카드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지금 전쟁 수행의 50%를 우크라이나 능력, 예. 그다음에 25% 정도를 각각 나토와 그러니까 EU와 유럽과 미국이 분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원이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알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뚫릴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원 중단 카드는 아주 위협적인 거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모하게 설전을 벌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셈법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종전이거든요.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면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의미하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도 기로에 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온 카드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휴전을 하게 되면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같지만 네. 나름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 셈법,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생명,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승리하는 형태의 그림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셈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공중과 해상에서의 휴전 즉시 시행할 수 있고 대신에 러시아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의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은 상당히 무리수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전쟁의 원인이었던 나토 가입은 한 원인이었던 안 된다.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는 인정해 준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 보장이다. 불확실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광물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광물까지 가져가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는 종전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일단 휴전 형태로 네. 이 한반도도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광물 협정이나 이런 전쟁의 항구적인 중단이나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일단 즉각 수용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1단계 휴전, 그다음에 2단계 종전 협상이라면은 종전이 보장된 휴전이라면 모를까? 이 휴전에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 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반도 언급 앞서서 해주셨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러시아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북한을 대응할 때 아니면 북핵 문제를 협상을 할 때 결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나라가 협상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일에 그게 미국에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예. 바이든 정권의 외교는 이제 가치 외교, 예. 쉽게 말하면 동맹 연대를 강화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고립주의, 미국 중심의 미국 자국 중심주의에 지금 몰입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미국이 이익이 되면 러시아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 그러니까 예. 우리도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면 예. 협상 카드가 없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북한과 직접 하거나 코리아 패싱하거나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매력을 느낄 만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 역시 거래 중심적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동맹이니까 우리는 봐줄 거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좀 아니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철저하게 자국 외교, 자국주의, 셈법 외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주한 미군에 대한 그 비용, 그 부담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방위비 부담 압박이나 아니면 주한 한미의 그 연합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전략을 좀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국방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당연히 요구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나토는 아예 국방비까지 지금 올리려는 거거든요. 국방비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네. 뭐냐면 지금 확장 억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이번에 지금 칼빈슨 항모 전단도 부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전략적 억지력인데 이 전개 비용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 증액,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전략사상 전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내버리면은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용병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는 우리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주한미군이 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가장 지금 집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가 윈윈하는 방식에서 상호 접점을 찾아야지 예.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은 우리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 카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외교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조한범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부터 재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 평의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당일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면서 생중계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평의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철통 보안 속 이뤄지는 평의는 내용은 물론 진행 시간까지 비공개에 붙여집니다. 현재는 17일까지 각종 사건 변론이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비워뒀습니다. 선고 전까지 평의는 매일 수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핵심인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평의 뒤에 표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국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학생과 청년단체가 가세했고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청년들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근에선 노동계 등의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여는 반인륜적 행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탄핵 선고일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고재판 생중계 여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전원이 임명에 숙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중징계를 언급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선고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별도 언급 없이 야당의 국정협의체 복귀만 강조했습니다.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국무회의 전 소집한 긴급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말 야당의 탄핵 압박 속 재판관 2명 임명을 전격 발표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내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누구라고 따로 짚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무위원이 신중한 결정을 건의했고 최 대행은 알겠다는 답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헌재에서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최 대행이 결론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가족 회사란 오명에 온갖 편법까지 동원했던 선관위의 행태가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경력 채용 과정에서 여성 차별로 오해받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사무차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는데 정작 본인은 딸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2021년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을 조사하던 중
중앙선관위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사무차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성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인사 담당자 메신저에는 사무차장이 여성 비율이 높은 걸 걱정한다며 여성이 많다고 사무차장한테 또 한 소리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사무차장으로 이 발언을 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정작 본인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본인입니다. 2022년 1월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던 딸이 전남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될 때 최종 결재자였고 이듬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 관리,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박 전 총장의 딸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은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됐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해 지금도 재직 중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시 성별이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인사혁신처가 2017년 관련 지침을 개정한 뒤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도 취지와는 반대로 사생활과 금전거래, 질병 유무까지 사전조사해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이 중징계 대상이지만 이미 사퇴해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제기한 가운데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선고 시한을 제시하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탄핵 선고 얘기 먼저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달 13일까지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보선이 오는 4월 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5월로 좀 미뤄서 같이 치르자 이 얘기죠. 그 5월로 미뤄서 같이 치르자는 데 방점이 있는 건 아니고 탄핵 심판을 그만큼 빨리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월 13일부터 보선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인용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치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선거 자체가 치러지는 게 5월 12일까지 치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당기자는 의미고 앞당기려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애둘러서 저렇게 표현하셨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보장해 주자 이런 말 다름 아니다라고 보고 저렇게 뭐 국가 경제를 걱정하신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 기각을 더 본인들이 원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애둘러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위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800억 원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돈은 뭐 16억 원에서 3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도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 진위는 다른 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은 6월 26일까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위는 뭐라고 보세요? 그 과도한 주장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가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항소심하고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끝내달라 뭐 이런 원칙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너무나 이렇게 과도하게 판결 시점까지 못을 박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좀 이 사법부의 독립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이제 선고가 3월
6일 날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또 대법원의 이 상고심도 예. 3개월 이내, 그래서 6월 26일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항소심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이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응했고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그래서 아무런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이 그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변동 없이 항소심을 마쳤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2019년부터 24년도까지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못한 비율이 한 6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만 봐도 한 85%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지 시간만으로 국한해가지고 이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끝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시간은 사법부에게 온전히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제 있었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중론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최상목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 이후에 지금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에는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마은혁 후보자에게 바로 재판관의 지위가 있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결정에 명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의 사정에 따라서 이 위헌인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그동안에 관행으로서 했었던 한 명의 그 합의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인민노련에 계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분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서 채택 결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다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서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은혁 특정인에 대해서 바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또 고민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총리 권한대행의 복귀 가능성, 그 여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시 권한대행에서 탄핵이 된 것이 그때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3명을 임명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월 19일에 한 번 변론기라고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가 나온다 하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로도 들어가 있었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5건의 탄핵소추 그 사건 중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회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는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저울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오는 6일에 여야 합의체 개최에 합의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협의체가 여야가 간만에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챙기자고 나선 건데 이렇게 반쪽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정협의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양당의 어떤 그 자세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저께 민주당에서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거에 대한 어떤 보이콧으로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장면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빠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국정협의체에서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 여야 공이 양당이 이 국정협의체를 그렇게 진심으로 이것을 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판 갱신 절차 단초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선되면 이제 재판 중단될 거라는 의견 예정하십니까? 21일 예정. 네,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새로운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녹음 파일로 듣는 대신에 녹취록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여기에 반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것 또한 재판 지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발을 할 수는 있는데 반발하려면 근거를 갖고 반발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2월 28일부터 새 형사소송 규칙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재판부 결정대로 가야 되는 건데 다만 이의 제기하려면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전에 재판했던 내용과 다르더라. 이런 점을 적시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다 듣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들으려면 69차례 공판을 했어요. 2년간 했습니다. 그거를 몇 개월 정도 다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전에 작년도에는 판사 2명이 변경됐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2차례에 걸쳐서 그 재판 갱신 절차만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위례신도시에 관련된 재판만 진행됐고 그게 끝나고 지금은 대장동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장동 재판은 좀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규칙에 따른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일단 반기를 들었다. 그다음에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이 없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녹취록을 전부 다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건 재판 지연이 아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 법관 인사 때문에 재판관하고 배석판사 두 분, 그러니까 소위 세 분의 재판부 모두가 바뀌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난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 법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재판부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 사실만 한 170쪽에 달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어차피 재판부가 이제 녹취록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이 피고인 측이 이 녹취가 아닌 녹음을 다 좀 듣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속함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까지 제어받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불소추 특권으로 기존 재판 중단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이 돼도 재판을 받겠다. 이거 먼저 선언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들마저도 중지된다. 이게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또 의원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들,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본인은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유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룬다라는 심증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대선 주자로서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본인이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판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설주한 변호사님은 헌법 84조에 나오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던 바라는 제가 봤던 헌법책에서는 뭐 전현희 의원이 해석하듯이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소 제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84조를 논하면서도 헌법 68조 2항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68조 2항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 거리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근데 그때 보면 68조 2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할 때에는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판결이라는 것은 뭔가요? 거기에 무슨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판결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재판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된다. 그건 이제 사법부가 진행할지 말지는 이제 사법부의 의지이지만은 뭐 어쨌든 법문의 해석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를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견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은 외부의 제3의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그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는데 목이나 칼을 보고서 장칼을 뽑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고 또 국회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결국 이 얘기 같습니다. 감사원 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2023년도로 똑같이 또 돌아간 거예요. 2023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감사원 감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관위가. 그런데 여론이 들불처럼 끓어오르니까 그러면은 받겠다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히 국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나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위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또 2023년도를 되풀이하는 것인데 저는 선관위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감사원의 감사를 그대로 두든가 감사원의 감사만큼 감사 기능 있는 기구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이었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죠. 이거는 꾸준히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런 내용들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원이 밝혀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기능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그 기능을 주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걸 대안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왜 머뭇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감사 권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권한과 감사원의 권한이 부딪혔을 때 국가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이걸 조율하자는 것인데 이거는 감사 안 받겠다는 것을 마치 헌법 소원처럼 뭐 중앙선관위의 뭐 권한이 침해된 것처럼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보고 자 헌법재판소는 이미 끝났으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 부분은 외부적 감사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감사하는 부분은 사실 의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국회가 관여된 외부 감사기관, 특별감찰관 등 또 다른 A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 부분으로 하여금 중앙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사 기능을 얘기할 때 선거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사관리 업무나 기타 나머지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저렇게 교묘하게 흐트러놓고 국민들이 현혹하는데 저 부분은 분명한 뭔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뭐 이건 것 같아요. 선관위가 국회 감사를 받는다는 거의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건 결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선거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머뭇거린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파헤치고 처벌을 엄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여론을 의식해서 소나기 피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는 부분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회에서 어떤 이 합리적으로 감시 견제 투명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필요하다. 다만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어차피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이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도 이 감사 순서에 따르면 몇 년에 한 번밖에 진행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마치 이 민주당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통속인 것처럼 그렇게 한쪽을 몰아붙여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번 감사원 네. 감사로 드러난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같은 비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사관 제도를 법을 도입을 해서 특검 정도 수준으로서 한시적으로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뭐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 좀 미온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통제 방안들이 논의가 될 때 본인들이 적극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통제 방안 자체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으로서도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국회에서 그 당시에 친인척 관련 그 채용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열 몇 번을 다 거절했는데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예전에 2023년도에도 그 똑같은 말 했어요. 국회에서의 통제 받겠다. 그다음에 뭐 권익위원회 통제 받겠다. 검찰 통제 받겠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 위임받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저렇게 본인들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질 않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별 감사관 제도 만들어야 된다, 외부기관 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어디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어디든. 특히 이번에 현재 판결에서 그걸 확인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엊그저께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입장문에서 내부적인 어떤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좀 공연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부적인 기관에서 이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인데 지금으로서는 개헌으로 어떤 이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입법적으로는 좀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운동하러 나갔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살해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30대 피의자 남성은 코인 사기로 돈을 잃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걸어가는 남성. 잠시 후 올라갔던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30대인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8시 반부터 1시간여 동안 이 거리를 배회하다 운동을 나온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왕복 4차로 옆 인도로 평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사건 당일엔 비가 내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운동을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가로등도 별로 밟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있으니까 이건. 피해 여성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는 조사에서 코인 사기로 돈을 잃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기 당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힘들어서 이제 흉기를 가지고 밖을 나왔는데 이제 피해자를 보자 이제 충동적으로 범행.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를 추가 수사 중입니다. 또 유가족 동의를 받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탁구 귀화 선수 중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지난달 은퇴식을 치른 한국 탁구의 대듭부 역할을 해왔던 선수 전지희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열린 대한탁구협회 네. 어워즈 2025 시상식에서 은퇴식을 가지셨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감정 올라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한 15년 네. 살았었거든요. 예. 선수하기도 행복하는 순간도 너무 많고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좋으신 분도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은퇴식 후에 중국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일단 너무 편하고요. 거의 하루하루마다 호구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15년 동안 한국 생활 하셨잖아요. 한국 네.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사실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마음고생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힘드셨나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예. 문화 차이 좀 문화 차이. 네, 좀 네. 있었는데 그래도 어디서도 생활하기는 편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고요. 또 너무 타구만 치고 싶어가지고 모두 다 괜찮다고 타구만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었어요. 음식은 잘 맞으셨어요? 처음 좀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까 중국에 가서는 허거를 주로 드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음식은 혹시 드신 거 없으신가요? 거의 그쪽으로 그쪽으로만 많이 드셨고요. 맨날 바꾸면서 바꾸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국가대표로 뛰면서 네. 역대 탁구 귀화 선수 중에 최고의 활약을 펼치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꿈이었던 것 같아요. 또 목표는 진짜 한국 왔을 때부터 진짜 올림픽 메달 따야 된다고 그런 결심해서 한국을 왔었는데 근데 좀 아쉬워가지고 2번 다 못 따는데 3번째 올림픽 메달 따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때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특별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선수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더 의미가 있고 어떤 경기들이 좀 남으세요? 아무래도 아시아 게임 그래도 최고 자리 아시아 게임 예, 금메달 그렇죠. 따는 예. 거였잖아요. 유빈 선수랑 같이 네.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훈련할 때는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 후에 유빈이 성장될 때 그러니까 유빈이가 주장 들어왔을 때 저희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019년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온 환상의 콤비죠. 신유빈 선수와도 특별한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전지희 선수에게 동생 유빈이 어떤 네. 의미입니까? 처음에 그냥 복식 같이 맞춰서는데 예. 그냥 동료 같고 같이 나가서 같이 싸우는 사람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지나면서 저도 은퇴 돼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친하는 동생 이게 네.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빈 선수와는 훈련하지 않으실 때 일상에선 주로 만나면 어떤 걸 주로 하시고 어떤 대화를 주로 하세요? 이거 저거 얘기 다 하고요. 유빈이도 저번에도 되게
마음 따뜻하게 저 이게 특별하게 선물도 해주시고 예. 마음 너무 따뜻했었어요. 네, 동생 같지만 동생 같지 않은 네, 친구로서 맞아요. 돈독한 그런 선수 생활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탁구협회나 뭐 신유빈 선수가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뭐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도 해요. 네. 앞으로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또 계획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역할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아무래도 탁구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탁구만도 치고 다른 생활도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협회이나 제가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언제든 저 필요를 하게 되면 저를 부르시고 유빈이도 마찬가지고 저를 필요하게 되면 뭐 큰 대회 전화이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지도자의 길을 걸을 생각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걸까요? 저 더 큰 꿈 좀 더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저는 약간 한국랑 중국 약간 문화 교류이나 뭐 스포츠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서 아름다운 거 중국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중국 지금 또 무비자였잖아요. 아름다운 거 한국 친구들한테도 약간 문화 교류 홍보대사도 되고 싶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참 한국 탁구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점들은 필요한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느끼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설명을 뭐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속 옛날 거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시대에 좀 잘 맞게 특히 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길 찾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옛날 거라는 게 어떤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지금 유빈이 대표 선수랑 같이 운동하게 되면 지금 유빈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연습 파트너를 찾아서 아니면 좀 더 좋은 지원을 받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신유빈 선수의 새 복식 파트너로 유한나 선수가 선정이 됐거든요. 유한나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핑가하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유빈이랑 복식 맞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력 더 올라와야 되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복식 성적 따기 좀 쉬웠더라도 마지막 성적을 땄을 때 완전 탑 선수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전지희 선수의 앞날을 저희 뉴스 퍼레이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강원도 미시령 고갯길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3월인데 봄을 시샘하듯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모습들을 드론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강원도 산지에는 50cm가 넘는 눈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높이 874m의 울산바위 봉우리는 하얗게 변해서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하천과 나무들도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이 보이는데요. 미시령 옛길은 폭설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제설차들은 온종일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 하얀 설국으로 변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서울에도 눈발이 많이 날리던데요. 네, 초중 고교와 대학의 새학기가 시작된 날 서울에도 뒤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이화여대에서 한 학생이 눈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한 신입생은 손을 내밀어 눈을 만지고 있는데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는 하루 종일 내린 눈이 마치 선물 같았습니다. 네, 3월에 내리는 눈, 언제 봐도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오늘도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폭설 피해 없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오늘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습설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15cm, 강원 동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9도, 대전과 대구 10도, 창원 1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